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2020년 연간 고용 동향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2020년 취업자는 전년 대비 21.8만 명이 감소해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취업자 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수출 부진의 영향을 받은 제조업과 건설 투자 조정으로 인한 건설업 취업자도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지위별로는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또한 크게 감소하였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실업자는 110.8만 명으로 4.5만 명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업률도 0.2%포인트가 상승한 4.0%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2020년도 일본, 독일, 호주, 미국 등 국제 상황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고용 감소폭은 비교적 작은 수준으로 민생 지원 및 고용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 및 청산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4주간 임금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 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달장애인 산업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책을 발간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2019년에 보람시의 안전한 직장생활 기초편을 발간했고 이번에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편을 발간했습니다. 현장편은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발달장애인이 많이 취업한 직무 중에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선정된 총 10개의 직무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주인공과 친구들이 직장에서 겪었던 위험한 상황과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 등을 서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쉽게 서술되었습니다. 본 책은 발달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반응하는 등 현장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 훈련생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들을 통한 감수와 산업안전 분야 교수진, 연구원 등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모든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직업영역개발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고용개발원 직업영역개발팀으로 요청하면 책자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금융공기업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뒤바꿔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일 서민금융진흥원은 전 성과인사실장이 지난해 8, 9월 진행된 내부 특정감사를 통해 부정 채용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최근 감봉 3개월 수준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진행된 무기계약직 형태의 업무지원직 채용 중 한 명을 뽑는 비서 부문에서 발생하였으며 최종 면접의 참관인 신분이었던 성과인사실장이 면접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최종 합격자를 뒤바꿔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결과 성과인사실장은 당초 면접관들이 1위로 뽑은 지원자가 비서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위와 같은 일을 벌였으며 청탁으로 인한 부정 채용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 별도의 형사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당초 최종 합격자로 뽑았던 지원자뿐만 아니라 최고점자임에도 탈락한 지원자 역시 뒤늦게 비서직으로 채용해 구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지난해 임금 체불 발생액이 1조 5,83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8.1%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산액 또한 1조 2,549억 원으로 3.8% 감소했습니다.
금융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침체 때는 임금 체불액이 증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임금 체불을 하지 않거나 청산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가 휴업할 때 근로자에게 줘야 할 휴업수당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내우는 정책으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 체불액이 줄었을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불경기의 설상여금이 대폭 쪼그라들 전망입니다. 취업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설상여금 지급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49.4%만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상여금 지급 기업은 지난해 조사 결과인 55.5%보다 6.1%포인트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도 50% 이하로 처음 떨어져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의 지급 비율 또한 크게 줄었는데 지난해 91.4%로 대부분의 기업이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답했으나 올해는 37.5%만이 지급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중견기업 44.6%와 중소기업 50.5%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지급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끼쳤냐는 질문에 61%의 기업이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으며,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거나 재무상태 악화, 불경기 등으로 지급 여력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의 기술사무직, 전문직에 대한 처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일부 직원들은 사측이 직원의 취업 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뒤 뒤늦게 동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 절차 또한 일방적으로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기술사무직을 대상으로 셀프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인사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설명회 이후 직원들의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셀프 디자인은 전사 기준 2018년에 이미 도입된 제도라 3년이 지난 후에야 동의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가 3년 만에 기술사무직원들 동의를 구하고 나선 배경으로 노조 설립이 꼽히고 있는데, 기술사무직원들은 2018년까지 청주, 이천 공장의 생산직 노조가 타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그대로 적용받았으나 2018년 9월 기술사무노조가 출범하면서 회사 측에서 기술사무직원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 체계를 변경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서명란에 반대 항목이 없는 등 사측이 동의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측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글로벌 가구 공룡으로 불리는 이케아가 국내에서 노사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케아 코리아 노사가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간 이어온 단체 협약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껏 30여 차례 만났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입니다. 노조는 글로벌 기업인 이케아가 한국 노동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는데, 해외 매장 노동자의 평균 시급 17,000원의 절반 수준인 9,200원을 받고 있고, 무상급식이 아닌 식비 5,000원의 절반을 노동자와 회사가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사측이 자신의 월급을 타인에게 얘기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업 규칙을 만든 것도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매출 규모가 다른 해외 법인들과 단순 비교할 수 없어 시급 또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며, 연차, 유급휴가 등 복지에서도 국내법을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급 누설 금지 규칙은 징계 사유이지 해고 사유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측은 스웨덴 본사에 내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제외하고 국내 발생 수익을 고스란히 지역으로 재투자하고 있으며, 노조와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며 대화를 통해 잘 풀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20년 뒤 인공지능이 직무와 인력의 절반을 대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14일 발표한 AI에 대한 기업체 인식 및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업원 수 20인 이상 중소기업과 대기업 각각 500곳 중 약 절반은 AI가 직무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직무의 절반 이상을 AI가 대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년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업이 AI 기술로 큰 파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 업종은 의료건강 31.4%, 교통 19.4%, 통신미디어 15.3%, 물류유통 및 제조 1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재 AI 기술 및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은 3.6%에 그쳤으며 그중 91.7%는 대기업으로 나타나 편중이 심한 상태로 해당 기업들은 자체적인 기술 및 솔루션을 개발하기보다 AI를 갖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다수 기업은 향후 AI 기술 도입에 회의적인 모습이었으며 그 이유로 기업에 맞는 AI 기술 및 솔루션이 부족하고 법적 책임과 의사결정도 확실하지 않아서라고 밝혔습니다. 임원 되기를 일찍부터 단념하는 인포자, 임원 승진을 포기한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기업마다 젊고 빠른 조직을 표방하면서 30대 최연소 임원, 40대 최고 경영자 사례가 등장했지만 1980년대생 이후 밀레니얼 세대 구성원 사이에서는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는 임원직이 누구나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질, 개인적 생활의 만족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는데 이를 싫어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들은 대개 회사와 자신이 운명 공동체라고 여기지 않으며 회사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으로 회사에 쏟는 시간을 아껴 재테크에 투자하거나 개인적 취미, 여가를 위한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임원이 되기도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고 보기도 하는데 의사소통 효율화, 조직 단순화 등의 명분으로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임원에서 물러나는 것을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학류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 직장인의 퇴사 비율이 해마다 남성 직장인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해지 비율이 10.24%에 달해 10명 중 1명꼴로 퇴사를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직장 가입 대상자들만 집계한 수치여서 실제로는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 해지 비율은 4.71%에 그쳐 여성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전히 육아를 여성이 떠안고 워킹데디의 육아휴직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면서 워킹맘이 경력 단절에 내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역대 최악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남성이 육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고 부부가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D 투자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한 지점에서 코로나 확진자에게 승진, 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분명히 줄 것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보낸 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로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업무 시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노동자가 불규칙적으로 강도 높은 근무를 하던 중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우 조선해양에서 근무하다 숨진 S씨는 2009년 입사해 용접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6년 11월 숨졌는데 지병이 없었던 S씨가 그해 8월부터 매주 10에서 40시간씩 불규칙적인 야간 근무를 했고 10월엔 몸살과 장염 증상에도 야근을 이어가다 심장근육염증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과로로 병이 심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었는데 2심은 당시 고용노동부가 정한 업무상 심장질병을 판단하는 근무시간인 주 60시간을 채우지 않았고 사망과 업무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부 고시는 공단의 행정 지침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보고 S씨의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고 교대제이며 육체적 강도가 높아 부담 가중 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에 해당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